네, 안녕하세요. 신차타기 오수영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도요타의 미니밴 시에나입니다. 도요타 시에나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기아차의 카니발, 현대차의 스타리아, 그리고 이제 일본 혼다의 오디세이, 이런 차량들하고 경쟁하는 모델입니다. 지금 딱 보시다시피 길이도 5m가 넘고 변폭도 거의 2m 정도 돼서 정말 우람한 크기를 자랑을 하는데요. 이게 4세대 모델인데 4세대 모델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완전히 도요타의 최신형인 디자인을 그대로 탑재를 했습니다. 차가 이게 워낙 크다 보니까 좀 둔해 보이기 쉬운데 좀 약간 날렵하게 각이 서 있는 최신 디자인들을 그대로 적용하면서 약간은 더 스포티한 감성을 낼 수 있도록 바뀐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큰 차다 보니까 연비 문제들을 많이 생각하실 것 같아요. 대부분의 이런 큰 차들이 이제 디젤이나 가솔린을 써서 이동할 때 디젤이 한 리터당 12km, 가솔린 같은 경우가 한 8km 정도 가는 편인데 아무래도 지금은 유가가 많이 올랐으니까요, 부담이 되겠죠. 이 차량은 하이브리드 모델이라서 그런 부담은 좀 많이 덜어놓을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가볍게 주행을 해본 결과로는 리터당 14km 정도는 쉽게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측면이나 이렇게 보시면은 약간 이렇게 캐릭터 라인을 살린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측면부는 또 이제 아무것도 없다 보면은 되게 밋밋하고 둔중해 보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캐릭터 라인이 들어가면서 좀 더 이미 둔중하긴 합니다만 덜 둔중해 보이겠죠. 그래도 좀 더 외관을 가꾼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차는 아무래도 외관보다도 실내가 더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실내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과 조수석의 모습인데요, 도요타 특유의 약간 그 깔끔한 라운지 느낌을 내고 있죠. 국산차하고 비교했을 때는 약간 투박하다 싶은 부분도 있겠지만 좀 더 직관적이고, 요 가운데에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보시면 플로팅, 가운데가 지금 떠 있는 그런 기어 노브 부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 밑에다가도 짐을 놓을 수 있으니까 공간 활용성 측면에서는 확실히 좋다고 보고, 그리고 메인 디스플레이도 상당히 커졌고요. 옆에 이제 버튼들도 바로바로 누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납 공간도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도어 옆이나 이런 곳들 보면은 짐을 담을 수 있는 공간들이 상당히 많이 갖춰진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어 노브 옆에도 지금 컵홀더가 2개가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하지만 팝업을 하면 이렇게 컵홀더가 2개가 추가로 생기고, 가운데 이제 콘솔도 이 박스를 열어서 상당히 큰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 차량에서 점수를 좀 좋게 해주고 싶은 거 하나가, 아무래도 이 차량을 혼자 타진 않겠죠. 가족들하고 같이 타게 될 텐데, 아무래도 가족들이 여러 명이 타다 보면은 디바이스도 많이 사용하게 될 거고, 전기를 어떻게 공급할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 이 위에다가 스마트폰 무선 충전기를 뒀고요. 전원부 옆에 USB 포트가 하나가 있고, 이 콘솔 안에 USB 포트가 2개가 있고요. 이 밑에도 파워 아울렛이 달렸습니다. 앞좌석에서만 이렇게 USB 포트라던가 파워 아울렛을 많이 넣어주는 경우들이 흔하진 않은데, 확실히 여러 사람이 타는 패밀리카다, 자녀를 한 명 둔 분들이 타지도 않을 거고, 가족 구성이 좀 더 많은 대가족이 타게 될 텐데, 여러 스마트폰이나 이런 기기들을 쉽게 충전할 수 있게 해놨다, 이런 편의성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은 평가를 주고 싶습니다. 운전석도 약간 상용차 느낌 나도록 이제 핸들이 수직으로 서 있는 차들이 좀 많이 있는데, 이런 차 중에서는 그래도 약간 각도를 주면서 승용차 느낌을 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버튼류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요즘 트렌드에서는 좀 뒤떨어진 감성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디스플레이를 이제 터치식으로 해서 그 안에다가 기능들을 많이 내장하는 추세니까요. 하지만 이 차는 공간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버튼이 좀 많이 늘어나도, 여기도 지금 버튼이 있고 디스플레이 아래에도 버튼이 쭈르륵 있는데 디스플레이 옆에도 있죠. 그래도 답답하다거나 복잡하다거나 이런 느낌은 전혀 들질 않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도어라던가 이 부분도 그렇고 수납 공간도 엄청 많으니까 이 차가 큰 덩치값을 정말 잘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뒷좌석을 한번 보실까요? 양측이 다 슬라이딩 형식으로 열리고, 이렇게 분리식 2열 좌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3열도 안에 있고요. 공간을 보시면 상당히 널찍한데요. 옆에 또 컵홀더를 마련해 놨네요. 그물망으로 해서 시트를 앞뒤로 당겨서 조절할 수가 있는데, 뒷좌석에 사람이 없다면 지금 이 정도로 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 공간이 이게 주먹 몇 개가 의미가 없을 정도로 정말 넓은 공간이 마련됐고, 옆에 레버를 올리면 이렇게 발받침도 올라와서 기울이면 좀 더 편하게 뒷좌석에서는 좀 여유를 가지고 있을 수 있겠네요. 3열에 사람이 탄다고 하면은 이렇게 레버 한 번 당겨서 쉽게 위치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최대한 당겼을 때 여기까지 가네요. 뒷좌석을 접고 짐을 싣고 그럴 때는 이렇게 당기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최대로 밀면은, 저는 아까 이게 좀 많이 넓어서 거의 다 뒤로 민 거구나 했는데 생각보다 훨씬 더 멀리 가네요. 3열 시트 있는 부분까지 갑니다. 이 시트가
미니밴 뭐 MPV 차량에서 제가 이렇게 다리를 들었을 때 안 닿은 경우가 이 차가 처음인 것 같아요. 공간 활용성은 정말 좋겠다. 그리고 이렇게 약간 멀리 오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이 뒷좌석 수납 공간들이 마련이 되고 컵홀더 있고 USB 포트가 두 개가 마련됐네요. A타입하고 C타입으로 이게 구성이 됐는데 일본 차치고 USB-C 타입을 도입했다는 것도 상당히 특이하긴 합니다. 평균일 수도 있겠지만 일본 차는 110V 콘센트를 놔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HDMI 포트가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약간 두껍지만 그래도 뒷좌석에서 거리가 짧다 보니까 보기에는 충분한 크기라고 생각이 되고, 위에도 버튼들이 또 있었네요. 열선 시트랑 공조기 조작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차가 크고 넓으니까는 어딜 봐도 이런 기능들도 있었네 싶은 것들이 계속 튀어나오고 있어서 상당히 재미가 있습니다. 수동식으로 햇볕을 좀 가려줄 수도 있고요. 창문도 상당히 넓어서 개방감 역시 뛰어납니다. 디스플레이가 여기 있다 보니까 썬루프는 없거든요. 썬루프는 운전석 앞에 이제 수동으로 1열에서만 쓸 수 있는 게 있고 뒷좌석에서는 그게 없는데, 측면 윈도우가 상당히 넓은 덕분에 개방감에서는 전혀 불만이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뒷좌석 3열까지 쓰는 경우에 편하게 좀 앉아야 된다라고 하면은 2열을 한 요 정도까지만 조절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주먹 한 2개, 2개 반 정도 들어가겠네요. 이 정도면. 그렇게 하고 3열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2열 시트를 너무 가깝지도 않고 그냥 편하게 앉을만하게 생겼다고 생각했는데 3열로 오니까 3열도 상당히 공간이 여유롭습니다. 여기도 지금 주먹이 2개는 들어가거든요. 물론 이제 시트가 약간 좁긴 합니다. 앉는 부분이. 그런데 2열 시트 가운데가 또 파여 있어서 발을 더 거기다 넣고 있으면은 뭐 공간에 있어서는 전혀 불편함이 없네요. 일부 MPV들은 이렇게 2열 시트 뒤에 발이 안 들어가서 레그룸에 공간이 남아도 발을 이런 식으로 둬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좀 장기간 타면 불편하겠다 싶은 경우들이 있는데 쭉 넣을 수 있다는 거 상당히 점수를 줄만하고, 그리고 USB 포트가 또 여기도 A타입, C타입이 있고 이렇게 쬐끄만 창이 또 있어서 나름의 개방감을 마련해 놨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를 헤드폰으로 꽂고 볼 수 있게 해놨네요. 여기다 헤드폰을 꽂는 단자가 있고 이제 볼륨 조절 버튼도 달려 있습니다. 이게 뒷바퀴 팬더 쪽이 약간 안쪽으로 돌출은 되어 있는데 2열 옆에도 공간이 좀 비다 보니까 불편하진 않고 나름 쾌적하게 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간에 있어서는 딱히 트집 잡을 만한 것도 없고 이 정도면 상당히 훌륭하다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이 실내등이 이 누런색인 거는 좀 요즘 감성에는 안 맞는 것 같긴 합니다. 아쉬운 부분이네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앞좌석에 2명, 2열에 2명, 맨 뒷좌석에 3명, 그래서 7인승인 건데 7명이 탔다고 가정한 상태에서의 트렁크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에나의 뒷모습입니다. 리어 램프도 보시면은 세 갈래로 갈라지면서 상당히 날렵한 디자인을 갖춰서 확실히 둔해 보이지 않는, 그래도 약간의 스포티성을 갖춘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트렁크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밑에 상당히 공간이 많이 빠져 있어서 짐을 넣을 때 불편할 건 없을 것 같아요. 여긴 지금 막혀 있지만 이 측면에는 소화기라던가 상박대 같은 걸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좀 파여 있습니다. 배낭까지도 하나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짐들을 딴 데로 옮긴다고 하면은 이렇게 좀 파여 있고 공간도 상당히 깊게 빠져 있어서 뭐 짐 몇 개 정도, 뭐 골프백을 넣는다고 하면은 한 5개 이상 들어가지 않을까요? 세워서 넣고 뭐 올려서 넣고 이러면은 더 많이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트 약간 특이하게 생겼죠. 국내에서는 이제 기아의 카니발에서 먼저 선보였던 그런 시트 방식인데 이걸 당기면 시트가 이런 식으로 수납이 됩니다. 빈자리에 깔끔하게 시트가 들어가면서 이 뒷자리를 다 짐을 적지 않은 공간으로 쓸 수 있는 거죠. 뭐 용도에 따라서 뒷좌석에 사람이 안 탄다, 4명까지만 탈 거다 라고 하시면 접고 다니셔도 되고, 짐을 그럼 훨씬 더 많이 싣겠죠. 그리고 뒷좌석에 사람이 탈 일이 생겼다 이러면은 이걸 다시 빼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조작도 상당히 간단해서 불편하진 않을 것 같아요. 대신에 이게 한번 접었다가 펼쳐보니까 요 축이 약간 살짝 요 플라스틱 재질 때문인 건지 중간에서 약간 흔들리는 느낌도 있는데, 가운데를 잘 잡고 하시면은 문제가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편리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또 발견한 건데 후방 카메라가 2개가 달려있네요. 하나는 어라운드 뷰용이고 하나는 그냥 진짜 후방 카메라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카메라를 2개를 써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이라고 하면 화각이 되겠죠. 차량 가격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도요타에서 많이 신경을 썼구나,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MPV에 하이브리드를 적용한 게 과연 얼마나 괜찮은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주행을 하면서 실제 다시 연비도 확인해보고 주행감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요타 시에나 주행을 시작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차가 좀 크다 보니까 좁은 골목길 다니고 이럴 때는 확실히 이건 뭐 다른 미니밴 차량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방금 출발 전에 한번 느낀 거는 주변 보행자를 감지하는 시스템이 상당히 잘 돼 있어서 후진할 때 약간 카메라 사각으로 보행자가 접근해도 차가 먼저 알고 알림을 띄워주더라고요. 약간 좁은 구에서 불편하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뭐 안전사고 같은 게 날 우려는 없겠구나. 그리고 어라운드 뷰도 나름 잘 갖춰져 있고요. 그리고 하이브리드 차량의 특징이기도 합니다만 이렇게 도심 내에서 저속으로 달릴 때는 전력을 사용해서 가기 때문에 연비가 개선된다라는 점도 장점이긴 합니다. 그리고 약간 토크를 주면서 주행을 하면 이렇게 엔진음이 들리고요. 멈췄다가 이제 좀 토크를 낮게 가져간다, 액셀을 좀 덜 밟으면은 전기로만 해서 주행이 되는데, 차를 미리 받아서 좀 타본 경험으로는 한 시속 50km까지는 전기로도 충분히 주행 가능하다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차량들이 기름을 많이 먹는 경우가 멈췄다가 출발할 때인데, 이 부분에서 이제 속도를 어느 정도 올릴 때까지, 어차피 도심은 다 50390 구역이다 보니까 전기로만 속도를 충분히 올릴 수 있다면은 연비에 있어서 확실히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시에나는 2.5L짜리 가솔린 엔진을 탑재해서 189마력의 24토크를 내고, 전기 모터를 통해서 합산 마력이 249마력이 나오는 차량입니다. 이게 국내 차량들이나 다른 브랜드들하고 비교했을 때 하이브리드 모델이다 보니까 출력은 약간 부족한 경향이 있습니다. 이 차가 지금 2톤이 넘어가는데, 이만한 차를 원활하게 움직이게 하려면은 아무래도 고배기량 엔진을 많이 사용하고,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3.5를 많이 쓰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력도 더 높고 마력이나 토크가 훨씬 더 높은 경향이 있는데, 이 차량은 그런 차량들에 비해서는 출력이 좀 떨어지는 편이라고 볼 수 있죠. 대신에 연비가 거의 2배 가까이도 나온다는 거, 이게 장점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친환경성에 있어서도 하이브리드 모델이다 보니까 이제 이산화탄소라던가 이런 배출가스가 훨씬 적다라는 거, 이것도 하나의 장점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차량도 보시다시피 아틀란 내비가 설치되어 있어서 국내 뭐 도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디스플레이 크기 대비로는 해상도나 이런 게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계기판은 이제 이렇게 약간 하얗게 불이 들어오면서 충전 구간이 어딘지, 그리고 사용하는 토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거를 보여줍니다. 숫자가 적혀 있진 않은데 눈금으로 그냥 대충 어느 정도구나를 짐작할 수 있도록 마련을 해놨습니다. 실시간 연비도 나오고요. 운전을 해보니까 에코 모드에서 절반 이하로 썼을 때 이제 모터로 들어가고, 절반을 넘어가면 이제 엔진이 켜지더라고요. 모터만 쓰는 토크 범위로도 시속 30km까지 이제 멈췄다 출발하는 정도의 가속은 전혀 문제가 없는 편이라서 연비 주행을 평소에 좀 신경을 쓰는 분들이라면은 이런 것도 꽤나 도움이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도심 내에서 이제 급출발 뭐 이런 거를 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천천히 안전하게 주행하시는 분들, 그리고 연비 주행에 신경 쓰시는 분들한테는 이 차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모델이다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 외에 뭐 실내 편의사양이나 이런 것들은 뭐 최신 국산차들하고 비교하면은 약간 부족하긴 하지만, 이렇게 속도 감응해서 어라운드도 자동으로 켜지고 이런 거 볼 때 운전 자체가 뭐 힘들고 불편하고 이런 분들은 없다. 대신에 이제 차가 크다 보니까 차로 유지 보조라던가 이런 기능들이 좀 아쉬울 때도 있는데, 그래도 차선 이탈 방지 기능이나 어라운드 뷰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점이 상당히 큰 위안이 되는 부분입니다. 능동적인 차로 유지 보조 기능이 있었다면 이제 더 운전이 편하긴 했겠죠. 하이브리드에서 전기 모드로 가다가 엔진이 켜지면 엔진 음이 약간 들려오긴 합니다. 지금도 약간 밟아보면 이 정도까지, 이 정도 소리가 계속 난다고 하면은 사람이 인식을 못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승용차들도 다 나는 소리인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모터로 작동하다가 중간에 켜지니까 그때 약간 갑자기 소리가 나네, 갑자기 시끄러워졌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시끄럽거나 이런 편은 아니고요. 아무래도 가솔린 엔진도 2.5L 엔진이다 보니까 엔진이 켜졌을 때 충분하게 견인력 내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풀악셀을 밟는다, 고속에서 이제 빠르게 엔진의 최대 성능을 끌어내려면 일정 RPM을 넘어가야 되니까 거기까지 가려면 이미 고속인 상태여야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밟는다라고 하면은 이 차가 힘이 부족하다는 게 확실히 느껴지긴 하는데, 어지간한 도심에서 그렇게 밟을 일이 없고요. 고속도로를 탔을 때도 3.5L 엔진을 최대 토크가 나올 정도로 RPM을 높였다라고 하면은 속도가 거의 한 200 가까이 이미 될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일반적인 주행 상황에서 크게 차이는 안 난다. 정말 긴급하게 뭐 앞차가 갑자기 뭐 사고가 나고 이래서 회피를 해야 된다, 그 상황에서 이제 악셀을 밟아서 옆에 빨리 빠졌다가 다시 자리 잡고 이런 극한 상황에 가지 않는 이상은 이 차량도 뭐 출력에 있어서 크게 불만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차량의 공인 연비는 14.0km가 나오는데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주행을 해도
그 정도 연비는 충분히 넘게 나오겠다. 제가 이제 주행을 하면서 엔진도 작동을 시키고 했었는데 페달을 너무 깊게 밟지 않는 이상에는 연비가 10 내외에서는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엔진 사용 비율이 좀 낮아지면 이제 그때부터는 15, 20, 30까지 쭉쭉 높아지니까 딱히 이 연비를 신경을 안 쓰고 주행했는데 14.4가 나와 있죠. 연비를 신경 쓰시는 분들이라면 15, 16 더 이상까지도 충분히 만드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주행하다 보면 정말 그 능동형 차로 유지 보조가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은 계속 드네요. 차가 크다 보니까 계속 신경이 쓰입니다. 이 차를 계속 타면은 익숙해져서 문제가 없어질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이렇게 큰 차를 모는 경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계속 차로를 넘어서 차선을 밟지 않을까 계속 긴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주행 모드가 지금 에코 그리고 노멀, 스포츠 이 버튼으로 주행 모드를 바꿀 수가 있고, 근데 이 차에서 스포츠 모드는 딱히 의미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전기 모터를 최대한 활용하는 이제 전기 모드, EV 모드 버튼도 여기 있는데 배터리 잔량이 좀 충분하면은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배터리 잔량이 이걸 쓰기에는 약간 부족하다고 나오더라고요. 켜졌네요. 그 사이에 또 배터리가 충전이 돼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EV 모드로만 한번 도심 내 주행을 해볼게요. 어차피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에는 고속도로 같은 곳을 타는 것보다는 도심에서 더 경제성이 높아지고, 그리고 이 차가 좀 큰 차다 보니까 좁은 골목길에서 더 운전이 좀 피곤하고 그러거든요. 하이브리드의 장점을 살펴보면서 동시에 이 차의 단점, 큰 덩치에 불편함도 느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골목길에서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이 튀어나와 있으면 상당히 신경이 쓰이네요. 이제 차량이 차량이다 보니 지금 순간순간 RPM을 높여보고 있는데 EV 모드가 방금 꺼졌습니다. 악셀을 제가 이전보다 좀 더 깊게 밟았는데도 변속이 빨리 이루어지면서 이제 EV 모드가 유지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전까지 에코 모드 토크에서 절반까지만 모터가 작동하고 절반 넘어가면 엔진이 켜졌는데 EV 모드에서는 절반에 좀 더 넘어서도 한 75%까지 썼을 때 EV 모드가 꺼지고 엔진이 켜지네요. 이 정도면은 전기 모드를 쓰고 싶다라고 하셨을 때 어느 정도 토크는 충분히 다 감당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가속감은 처음에는 모터가 작동하니까 좀 원활한 편이긴 한데 페달을 깊게 밟을수록 약간 그 엔진음이 생기는 게 계속 신경이 쓰이긴 하네요. 그래서 악셀을 깊게 안 밟게 되는 것 같고, 한번 꾹 밟는다고 하면은 요 정도 느낌이 나는데, 이 차가 혼자 타는 차가 아니라 가족들도 많이 타고 동승자가 어쨌든 많은 차량인 걸 감안하면은 가속 속도를 높여서 다니는 게 그렇게 추천되지는 않겠네요. 속도를 높였을 때 엔진 진동이란 소음이 약간 더 커지면서 불쾌감을 살짝 주는 편이었고, 천천히 가속하면서 뭐 한 시속 50, 60 정도에서 엔진까지 쓴다라고 할 때는 엔진을 크게 사용하지 않아서 그러는 건지 소음이라는 게 그냥 켜졌구나 정도 느낌이었는데, 아까는 이제 풀악셀 직전까지 밟았는데 그때는 약간 진동이나 이런 게 좀 불쾌감이 살짝 들 정도였습니다. 뒷좌석에서 느낄 때는 글쎄요, 아무래도 모든 차량들이 앞좌석보다는 뒷좌석의 승차감이 좀 안 좋아지는 경향들이 있어서, 뭐 세단 같은 경우는 좀 예외이긴 합니다만 MPV나 뭐 픽업 트럭이나 뭐 SUV나 이런 차량들은 다 뒷좌석이 좀 더 승차감이 나쁘죠.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는 이 차로 속도를 낼 일이 딱히 없겠다. 그리고 이 차가 짐차로 쓰기에는 또 비싸거든요. 카니발이나 오디세이나 이런 차들이 3천만 원 후반이면 충분히 풀옵션 가까운 그런 차들을 살 수 있는데, 3천만 원 후반 4천만 원 정도면,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이브리드 모델이다 보니까 가격대가 6천만 원 중반으로 확 뜁니다. 비교를 한다면 이제 카니발 하이리무진하고 비교가 될 모델인데, 아무래도 하이브리드로 파워트레인이 바뀌면서 좀 더 가격이 오르는 요소가 있다 보니까 직접 비교는 좀 어렵고요. 6천만 원대 중반의 차를 짐차로 쓸 분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다 누군가를 태우기 위해서 쓰실 것 같은데, 승차감 보려면은 뭐 속도를 낼 일이 많지 않을 거고, 제가 아까 엔진에 가속 페달을 좀 깊게 밟아서 진동이랑 소리를 냈던 것처럼 그런 상황을 겪을 일도 거의 없겠죠. 제가 이걸 타면서 고속도로를 아까 살짝 탔었는데 속도를 좀 완만하게 높여준다, 급가속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한 90 정도의 속도에서도 모터가 작동을 다 해주더라고요. 엔진이 가끔 켜지긴 했는데, 물론 그 중간에 속도 올리는 과정에서도 엔진은 켜졌었고요. 근데 80 후반, 90 중반 사이로 이제 항속 주행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제 엔진이 꺼지고 모터로만 작동하려는 그런 상황들이 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엔진이 꺼지다 보니까 이제 실내는 더 조용해지고 진동도 별로 없고요. 차가 이제 또 좀 크고 무겁다 보니까 어지간한 도로 포장 상태가 좀 나빠도 차가 흡수를 많이 해주는 편입니다. 이 차를 시내 주행을 하거나 아니면 뭐 고속도로에서도 시속 100km 언더로 달린다고 하면은 승차감도 꽤 잘 챙겨갈 것 같아요. 뒷좌석도 이미 공간도 넓고 진동도 좀 많이 흡수를 해주는 편이라서 여러 사람을 태우고 다니기에는 정말 좋은 차 아닐까. 그리고 6인, 7인 이렇게 여러 사람
사람을 태우고 다니는 용도의 차를 사시는 분들은 다 똑같이 차가 크고 무겁고 이러다 보니까 연비가 떨어지거든요. 연비가 낮으니까 그 부분도 많이들 고민하실 텐데 이 차 같으면은 그런 고민들은 많이 덜을 수 있겠다. 물론 이제 초기 비용은 좀 많이 들어갑니다만 가격 차이가 2천만 원 이상 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주행을 하면서 이제 연료비 같은 거를 감안하면은 메리트가 충분히 있겠다. 연비가 지금도 14.4 그리고 주행 중 연비는 거의 20 좀 가깝게 올라와 있는데 이게 숫자가 딱 나오질 않아서 주행 연비랑 총 연비가 대기 시간 포함한 그런 연비까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주행 중 연비가 지금 15 넘어서 한 18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일반적인 디젤이랑 비교하기 좀 그렇고 가솔린하고 이제 비교를 했을 때 연비가 7, 8 나오는 차랑 15에서 이제 더 이상 높아지는 차량이랑 비교하면은 뭐 거의 2배 정도 차이지 않습니까? 연비가 2배 차이면 이제 유류비도 반으로 줄는 거고 이 차가 장시간 잘 관리하면서 타한다고 했을 때 이 차 값에서 발생하는 차이도 만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전기로만도 이제 주행이 가능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전기차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내연기관 차에 대한 이제 환경 규제는 더 강화가 될 텐데 디젤 엔진 뭐 퇴출한다는 이런 얘기는 유럽에서 되게 많이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도 거기서 자유롭게 완전히 영향을 받지 않고 이러진 않을 테니까요. 지금 시점에서 내연기관 신차를 타서 오랜 기간 탄다라고 하려면은 이렇게 하이브리드 모델이 답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네, 지금까지 토요타 시에나를 만나봤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 1륜 구동 모델하고 4륜 구동 모델 두 가지가 나오는데 6,200만원, 지금 400만원 이렇게 2천만원대에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하이브리드 모델이다 보니까 가격대가 좀 높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직접 타보니까 도심 주행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하이브리드에서의 장점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겠다. 그리고 차가 무겁다 보니까 내연기관만 있는 기존의 다른 모델들은 연비가 상당히 나빴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공인 연비가 14.5, 뭐 13.7 이렇게 나오는데 그 이상까지도 충분히 공인 연비 이상의 높은 연비가 나오는 모델이었다 평가를 하고요. 뒷좌석 2열도 그렇고 3열도 그렇고 상당히 편했고 짐 실을 공간도 많이 여유로웠죠. 여러 사람 대가족이 한 번에 움직여야 되는 그런 분들한테는 상당히 괜찮은 선택지가 될 수도 있겠다. 물론 초기 비용은 내연기관 차량에 대비 좀 더 비쌉니다만 연비라던가 아니면 친환경적인 요소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이제 만족감을 느끼실 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신차 털기에서 토요타 시에나 만나봤고요. 또 다음번에 다른 차량으로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